안녕하세요. 저널리즘 토크쇼 제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비평 끝판왕 강유정 강남대 한양문화콘텐츠학과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강유정입니다. 팟캐스트 황태자 최욱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여러분과 함께 가겠습니다. 최욱입니다. 네, 타협 없는 비평가 임재원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임정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5.18 민주화 운동을 직접 경험하고 취재했던 나의갑 전 전남일보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강주에서 왔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 제이 출연 때문에 멀리 광주에서 오셨는데 혹시 제이는 평소에 좀 보시는지 궁금해지네요. 여기 와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오다가다 이렇게 한 번쯤이라도 보게 초저녁 되셨을 단이 때. 좀 많습니다. 초저녁 단이 많아갖고 일찍 잡으러. 환상의 문제였네요. 자, 그리고 신군부의 언론 검열을 오랫동안 연구해 오신 언론학자시죠. 이민규 중앙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교수도 오늘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피 끓는 대학 시절 5.18 민주화 운동을 경험했던 중앙대 이민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설마 우리 교수님도 초저녁 잠이 많은 건 아니죠? 아닙니다. 저는 올빼미입니다. 자, 오늘 또 탁월한 비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5월 18일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서 나온 보도들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일간지 중에서 가장 눈길을 끈 기사가 경향신문의 광주의 5월 제대로 담지 못한 기사 40년 만에 바로 잡습니다가 있었습니다.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면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원인은 언론에도 있다. 언론이 스스로 당시 사건의 진상에 다가서야 했지만 현장 취재가 부족했다. 계엄사령부 등 당국 발표를 무비판적으로 받아섰다라고 밝히면서 과거의 자사 보도를 분석하고 정정을 했습니다. 40년 만에 사과합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은 계엄군의 폭력 진압 등 광주 실상을 다룬 보도가 0건, 계엄군의 집단 발포, 광주 진압 작전을 제대로 다루지 않았으며 최소 27건의 기사는 계엄사 정부 등 당국 자료나 관계자 발언을 그대로 받아 작성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과의 제일 원칙이라고 생각하는 게 가해자 스스로 자신의 과오를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서부터 사실 시작을 한 거죠. 단지 이 기사뿐만이 아니라 당일 경향신문 기사를 보면요. 일면이 이 비극을 만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그래서 5.18 유공을 이유로 전두환이 훈수한 훈장 중에 아직 취소되지 않은 게 있다부터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3면이 역사 왜곡 처벌 강화 조사에 관한 학대담은 5.18 입법 탄력이라 그래서 진행 중인 입법 과제를 조명을 합니다. 14면에는 전면을 털어서 처벌받지 않은 책임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석적으로 다뤘고 15면 역시 전면을 털어서 피해 가족들의 얼굴들을 크게 다뤘고 요컨대 제 생각에 이 경향신문 5월 18일자 이 신문은 우리 언론이 5.18을 다루면서 가져야 하는 관점을 그냥 모아놨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우 좋게 봤습니다. 서울신문의 일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5.18 소년이 40년 후 소년에게라는 제목과 함께 당시 희생된 10대 36명의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중에는요. 무고하게 총에 맞아 죽은 초등학생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 5.18을 제가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일면을 보면서 당시의 어떤 비참함, 비극, 아픔이 피부로 와닿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특히 그 5.18이 그 다른 민주항쟁과 큰 차이점이 뭐냐면요. 전국적으로 이 5.18의 그 희생자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겁니다. 조금 더 깊게 개개인의 생애사에 대해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개인의 어떻게 죽었고 또 그 스토리가 어땠는지에 대한 것이 굉장히 큰 공감을 하고 울림을 다가왔습니다. 자, 한편 40주년을 맞은 5.18에 대해서 온도차를 보인 신문들도 있었습니다. 기념일 당일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기사 건수를 살펴보니까요. 조선일보가 5건, 중앙일보가 6건으로 5대 일간지 중에서 가장 적었습니다. 이번 5.18 40주년에 조선과 중앙만 사설을 일절 쓰지 않았습니다. 없었죠. 쓰지 않았던 것 자체가 하나의 또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20년 전에요. 조선과 중앙이 5.18 20주년을 맞은 그날 한 달도 더 남은 6.25 관련 기사를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5.18의 의미도 퇴색되고
이제 침묵도 메시지이긴 하지만 이거는 오히려 5.18이라는 이 역사적인 날 왜 하필 6.25 문제이고 왜 하필 이 남북 선전의 갈등 문제를 이렇게 전면에 떠올렸을까?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장면입니다. 과거를 제대로 볼 때 또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널리즘 토크쇼 제2에서는 가해자 전두환의 시선으로 쓰인 5.18 보도의 이면을 찾아서 1980년 5월 광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방송은 KBS 1TV, 마이케이 웨이브,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날 장군들의 금빛 자, 기사님들 손 맞은 건 안 나오도록 좀 촬영 좀 해주세요. 손 맞은 거. 상당수의 타 지역 불순 인물 및 고첩들이 사태를 극가근적인 상태로 유도하기 위하여 라디오를 청취해 주십시오. 시민은 폭도를 숨겨주지 마십시오. 지금 군이 광주 시내 폭도들을 소탕하기 위해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도망둥이 소수 잔당이 민가 잠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잔당을 발견하면 즉시 임금 군경에게 신고하십시오. 그동안 전두환 신군부하에서 삭제된 기사 또 그 속에 묻힌 진실을 발굴하는 작업을 꾸준히 해오셨잖아요. 네네. 특히 5.18 당시 사라진 언론 검열 기록을 입수하셨다고요? 456일 동안에 한 1만여 건의 기사가 삭제되거나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비상계엄 선포하에서는 이제 그 보도 검열단이라는 그 기관이 모든 출판, 인쇄, 방송물을 검열하게 돼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렇게 쭉 보면요, 특히 그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의 그 검열 삭제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보통 수치로 따지면요, 보통 이제 한 9.8% 정도의 그 삭제율을 보이는데, 그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에는 무려 25.77%나 되는 상상을 초월하는 높은 삭제 비율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기자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너무 엄혹했습니다. 우리가 상상 이상입니다. 네. 그때 당시 광주 지역 언론 검열과는 505 보안부대 정복과 상사가 검열 단장이었습니다. 신문의 경우에 이제 대장을 가지고 기자들이 갑니다. 그러면 검열관들과 자주 언쟁을 벌였습니다. 왜냐하면 한 줄이라도 덜 가르치려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그 검열관실 505 보안부대 정복과 상사한테 한 달 동안 출입 금지를 당했습니다. 많이 싸우셨군요. 네, 솔찬히 많이 싸웠죠. 네. 그래, 솔찬히.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헌병들이 대여섯 명의 기자들을 오리걸음을 시켜갖고 1km가 떨어진 언론 검열관실로 오리걸음 해갖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왜요? 저도 오리검을 당해갖고 갔습니다. 더 힘들어졌네. 더 힘들어졌어. 보도 검열단의 그 검열 과정이 가장 잘 드러나는 기사가 바로 1980년 5월 22일자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지면에 실기까지 무려 3차례 검열을 받았는데 이 기사에 검열단이 유독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외신을 통해서 접한 여러 그 국내 독자나 시청자들이 이 광주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라는 것을 궁금해해서 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발생한 지 4일 만에 드디어 5월 21일 날 계엄사령부는 이성 사령관이 이 광주에 대한 얘기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게 됩니다. 5월 22일이 사실은 광주 민주화운동을 처음으로 얘기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처음 그 공식적으로 보도한 그 날짜인 것 같습니다. 그 맨 처음 기사 제목을 보면은 광주 유혈 사태 닷새째였는데 네. 이제 최종본을 보면은 광주 데모 사태 닷새째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관점 자체가 뭐 계엄군 또는 뭐 전두환의 네. 관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요걸 이제 그 자세히 한번 보면요 마치 그 전기요 꼴찌의 답안지처럼 다 틀렸다고 그렇습니다. 다 빼라고 돼지꼬리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논술 첨삭지도 한 줄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손 안 댄 구석이 없을 정도거든요. 16개 시군이라는 이 용어에 대해서 이 신군부는 굉장한 그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이것이 그냥 신군부 16개가 아니라 그냥 많은 곳에서 인접으로 뭐 이렇게 변하게 되고 사상자 많다 이런 것도 사상자 그냥 발생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광주 인근 지역으로 퍼져나간 민주화운동의 확산세도 신군부는 굉장한 그 관심을 두고 삭제를 했습니다. 18일 날 공수부대를 투입해서 굉장히 폭력적인 진압을 했고 아마 신군부의 예측하에는 그런 식으로 진압을 하면 굴복할 거라는 그렇습니다.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민들이 저항을 했고 네. 신군부로서도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어쨌든 그것이 광주 이외의 지역으로까지 확산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컸고 그래서 이 일은 아직까지 그렇게 큰 사태도 아닐 뿐더러 광주만의 일이다라는 이 메시지를 주려고 주력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지면 하나를 가득 채울 정도로 굉장히 긴 분량이거든요. 그런데 정작 광주 시민들이 왜 거리로 나와서 무장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기사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광주 유지들 15명이 7가지를 요구를 하는데 그거에 안 실렸습니다. 1차 검열 때까지만 해도 그거 실렸죠. 실렸는데 2차 때 이제 그것이 깎아져 버렸어요. 삭제돼 버렸어요. 네. 공수부대가 너무 과잉 진압을 했다. 지금 새로운 용어로 폭동적 진압을 했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사망자, 부상자, 정부에서 보상을 해라. 이런 것들이 당시에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아주 너무도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피해를 받았으니까요. 만약에 이 부분이 그대로 보도가 됐다면은 당시 광주 상황이 왜 해결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시민들이 진정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광주의 진실 그리고 진상이 알려져 갖고 광주를 오해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 오해의 기간이 너무 오래됐다는 겁니다. 보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당시 그 80년에 우리 나이갑 선생님께서는 이 기자로서 실제 취재도 하고 기사도 쓰고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썼지만 신문에는 안 나갔죠. 그게 궁금해요. 네. 우리 기자님이 썼지만 결국은 그 검열단에 의해서 쓰지 못했던 기사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저는 당시에 전남일보 4년차 사회부 기자였는데 18일 날 금남로에서 무차별적인 그야말로 폭력, 그 살육적 그런 폭력이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마구잡이로 젊은이들을 연행해가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다 확인을 했죠. 그리고 그것을 기사로 작성을 했지만은 신문에는 5월 19일 신문에는 단 한 줄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일면을 보게 되면은 광주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 이거예요. 너무도 태연자약해요. 21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빈 껍데기 신문이죠. 참그 현장에 대해서는 단 한 줄도 못 썼기 때문에 껍데기 신문을 만들었어요. 그걸 보고 안 되겠다 싶어갖고 전남일보 경우는 5월 20일 날 저를 비롯해서 젊은 기자들이 검열을 받지 않는 신문을 만들자 해가지고 실제로 만듭니다. 18일 상황, 19일 상황, 20일 상황을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담아내가지고 조판까지 했습니다. 네. 근데 중간에 조판대를 엎어버립니다. 검열은 신문을 만들었다는 것은 곧 광주 시민편을 들여가지고 신문 제작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5월 21일자부터서 신문 발행하지 말라고 강제로 505 보안부대에서 지시를 하게 돼서 결국은 5.18 기간 동안에 광주 전남 지역을 커버하는 전남일보하고 전남매일신문은 5월 19일자 그리고 20일자 단 이틀간만
신문을 만들어내고 13일 동안 신문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광주 지역에서 역시 방송 역시도 5월 20일 밤부터 강제로 중단이 됐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는 광주 자체를 고립시킬 뿐만 아니라 광주 안에서 그러면 언론이 재기근을 할 수 있고 방송은 방송할 수 있었느냐? 그거조차 모든 것을 언로가 완전히 막혀버리고 언로를 아주 눌러서 아주 강압적으로 없애버린 상태가 바로 5.18 그 당시 광주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언론이 없었던 그 고립된 광주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여러 명의 기자들이 내려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들이 목격한 광주의 모습은 어땠는지 잠시 좀 들어보시죠. 다음 날, 19일 날 저녁 오후에 사회부장이 급히 좀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갔더니 광주에 큰일이 났는데 빨리 내려가라. 광주역 앞에 그때 KBS 건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시커먼 연기가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처음 본 광주에서 이제 모습이었어요. 신문이 실리하는 배달 차량을 뺏기기도 하고 이것은 언론이 아니다 하는 소리가 무성하게 나오면서 저런 언론은 필요 없다. 이게 80년도에 쓰셨던 그 수첩인 거죠? 예, 예. 적십자병원, 기독병원, 전남대병원 곳곳에 여러 가지 병원을 다녔는데 공간이 부족해서 그 앞들까지도 전부 이 관이 들어차고 그다음에 관이 모자라서 그냥 그 뜰에 시신이 그대로 막 그냥 놓여 있고 20일 오전 상황까지를 내가 노트에 쭉 메모를 해가지고서 대례구간 견습비자한테 줬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빨리 탈출해라. 그런데 바로 같은 날 22일 날 신문들이 어떻게 보도했냐면은 거기에 광주에서의 사망자가 군경 5명, 민간인 1명 하나. 그리고 부상자는 군경 30명, 민간인은 미상. 이렇게 보도가 났어요. 이렇게 사망한 사람들을 많이 보셨는데 네. 서울에 있는 신문에는 민간인 사망자가 단 한 명인 걸로. 22일자에 한 명. 그러니까 기절할 노릇이죠. 참담했죠, 마음이. 정말 마음이 아주 참담했어요. 내가 광주에서 올라오니까 그 광주에 대해서 묻질 않아요.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할까 봐 산에 꺼리고 단순히 광주 갔다 왔다는 사실만으로 해직된 기자들이 적지 않았어요. 그런 엄청난 압박 때문에 그냥 숨을 죽였던 거죠, 언론이. 그러니까 똑같아요. 어디라고 할 거 없이. 자신들이 작성한 기사가 한 줄도 보도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고 그다음에 보도되더라도 가필과 정정이 너무 많이 이루어져 버렸어. 그래서 자기가 쓴 기사가 어떤 기사인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말입니다. 5.18 당시에 중앙지 모 기자는 헌사에다 전화를 넣어가지고 제발 좀 신문 좀 보내지 말아라. 우리를 또 보기가 싫다. 그런데 하물며 광주 시민들이 이걸 보고 있으면 가만히 있겠느냐. 자, 5.18 민주화 운동을 말씀해 주신 대로 폭도들의 폭동으로 규정한 게 1980년 5월 21일 저녁이죠. 이희성 계엄 사령관의 특별 담화문이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폭도 프레임을 완성한 건 사실 중앙 언론의 보도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당시는 인터넷도 없던 시절이어서 신문에 실린 사진 한 장이 사실은 상황을 바라보는 대표적인 이미지가 되는 것인데 그때 신문에 실렸던 사진들을 보면은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욱한 연기, 검은 연기가 날리는 거리에 그 파손된 차량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고 거기에 시민들이 무질서하게 이렇게 서 있어요. 모여 있고요. 심지어 총을 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 없었던 장면은 아니죠. 다만 국가의 어떤 굉장히 잔인한 폭력으로 펼쳐진 하나의 그 여러 상황의 단면인 것인데 마치 그런 이미지가 이 상황을 대표함으로써 역으로 국가가 개입해야 되는 상황인 것처럼 국가의 통제나 어떤
제압이 필요한 상황인 것처럼 이미지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쟁터, 폐허, 폭도, 난동자, 과격, 과열, 흥분 이런 단어들이 여과 없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다 누구의 입장입니까? 지금에서 보자면 신군부와 그리고 계엄사 입장을 고스란히 반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회하고 있는 시민 그리고 어떤 점에서는 과격하게 무질서, 누비고 있다 이런 어떤 단어들을 쓰면서 사진을 첨부해서 이거 봐라 증거 있지 않느냐 이들은 다 폭도다라고 강화하는 훈련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떤 점에서 저는 지금도 사진의 굉장히 객관성을 잃고 오히려 주관적 프레임화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떤 점에서 제가 좀 과격하게 얘기하자면 이때 배운 걸 지금도 써먹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국내 언론과 이 해외 그 언론의 어떤 사진의 그 사용 그 관점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대학생 때 이렇게 보면은 타임이나 뉴스위크를 통해서 이 광주를 접할 수 있었고 그때 그 사진에 대한 그 이미지가 계엄군이 그 시민을 무고한 시민을 이 구타하는 장면이 지금도 뇌리에 살아 있는데요. 이 사진이 이렇게 그 중요한데 우리 국내 언론들은 이 사진에 대한 거의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 광주 항쟁의 사실 마지막 장면으로 회자되는 것이 이제 전남도청에서의 최후 항전이잖아요. 그때 시민군 17분이 돌아가셨다고 하고 최근 KBS 기사에서도 당시에 이제 상황이 얼마나 참혹했는지 유족들은 시신을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로 시신이 엄청 너무 심하게 훼손돼서 그랬다라고 하는데 그러한 참혹한 사건이 있었던 그 다음 날 조선일보는 10일 만에 평원 복구 서둘러 어떻게 지내느냐 인사 나눠 광주 시민을 돕자 민간단체 등 적극 호응 광주의 생필품 비상 공급 제목만 보면요 마치 광주에 큰 홍수가 나가지고 수제 복구하는 느낌까지 들어요. 중앙도 광주 시민들 슬픔 딛고 재기에 나서 한국 광주는 이제 고립되지 않았다. 광주 다시 시민의 거리로. 그러니까 군대를 앞세워가지고 시민들을 학살했던 전두환 신군부가 마치 평화유지군처럼 그려지는 느낌이 있고 이것이 당시 그 아픔을 겪었던 광주 시민들을 얼마나 힘들게 했을까와 함께 저는 이러한 언론 보도가 당시 정권을 정말 쥐려고 했던 전두환 신군부로 하여금 얼마나 대단한 자신감을 불러넣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실제 그 5월 27일 그 중앙일보와 그 여러 언론을 보면은 이 광주가 그때 그 신군부가 주장했던 평화가 아니라 슬픔과 분노와 통곡이 광주를 뒤덮었다는 그 기사가 나오는데 참 이런 기사가 나오고 사망자 명단도 쭉 그 리스트가 되는데 나오는데 이런 기사가 아쉽게도 다 전면 삭제가 돼서 저희에게 접할 수 없고 이제 40년이 지난 다음 지금 접할 수 있다는 것이 좀 만시지탄한 것 같습니다. 그 언론이 얼마큼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보도 불가, 시위자들의 협상 요구사항, 시위자들이 탈취한 무기 장비 회수, 인명 피해, 사상자 처리에 관한 개별 취재, 보도 가능 사항은 시위자 등의 방화, 약탈, 살상, 검거, 선동 등 사실 보도, 협조 사항은 간첩 검거, 계엄 당국 발포, 크게 취급 요망. 그러니까 정보 오염의 가이드라인처럼 보여요. 가령 지금 시위자들의 협상 요구 사항이라던가 피해 복구라던가 어떤 부분에서 인명 피해 부분들이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일 답답한 부분도 희생자 규모가 얼마인지가 정확하지 않고 그리고 실종자 행방도 정확하지 않은데 이렇게 보도 지침을 통해서 오염된 뉴스가 많기 때문에 지금 사실 복구가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이 역공작으로 이제 간첩이라든지 폭도하라든지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더 보도를 하라는 내용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주 구체적으로 매일매일 이 지침이 내려온 것을 이제 그 한국일보 기자님께서 사진을 찍어갖고 기록이 남긴 건데. 이렇게 언론은 역사의 그 기록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편향적인 이미지 사용은 당시 KBS 보도에서도 똑같았습니다. 현재 KBS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5.18 당시 뉴스 영상을 저널리즘 토크쇼 제2에서 취재 원본과 비교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광주 사태 일지를 김부옥 기자가 종합해서 보도해드립니다. 경찰 페이퍼 포크차 한 대를 뒤엎은 다음 화염병을 던져 불질렀습니다. 제지하는 군인과 경찰관들의 돌을 던져 중상을 입혔으며 폭도들은 이어서 버스와 트럭, 지프 등을 빼서 부수는 격화됐고 도지사와 시장이 각각 설득에 나섰으나 효과는 없었고 도경국장과 시장이 각각 헬리콥터 편으로 피신했습니다. 총을 쏘기 시작했고 화순 무기고에서도 총기 40여 정을 탈취됐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또 폭도들은 정부 당국이 사태 수습에 대한 호소와 활동을 예면한 채 소요 사태를 더 끌고 나아가기 위해 위협과 선동을 계속하면서 선량한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기원합니다. 그러니까 진실은 복잡하고 프레임은 명징하죠. 지금 보면은 프레임이 아주 명징하다 보니까 몇 개 단어와 몇 가지 어떤 상황을 나열해 보면 그냥 폭도로 완성이 돼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실을 묻는 건 훨씬 더 복잡하지만 프레임으로 덮어버리는 건 쉽거든요. 취재는 했지만 실을 수 없었던 상황을 탓할 수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적극적으로 인간 전두환에 대한 기사도 쓰고 전두환 방미 당시에 굉장히 찬양적인 보도를 했던 당시 언론인들을 생각해 보자면 굉장히 이게 좀 기념비적인 사건, 어떤 의미에서 기억해야 될 사건이 바로 이 시점이 된 사건으로서 5.18 언론 보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1986 5월 광주의 실제 상황이 철저하게 가려진 당시의 보도들, 그 배경에 보안사의 K 공작 계획이 있었다고요? 이게 어떤 계획입니까? 지금 뭐 우리가 흔히 뭐 K파, 네. K뷰티, K리그 할 때 그 K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킹의 약자 K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두환 씨가 대통령이 되기 위한 그런 과정의 일환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네. 2007년 그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회가 입수한 그 보안사 자료에 따르면은 공작의 방향은 크게 보면은 이제 책찍과 당근인데 언론사별 주요 인사 중 회유 대상 가능자를 일단 선별을 하고 언론인의 군부관을 일단 테스트하고 측정하고 언론의 자율적인 규제와 협조를 유도하게 하고 국민 여론 주도 및 순화를 시키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공작의 핵심이었던 언론반 반장 이상재가 강기덕 전무라는 그런 가명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떳떳지 못했다는 걸 저는 잘 알았다고 여겨집니다. 이게 나중에 어떻게 보자면 드러났을 때 좀 창피한 일이고 어떤 점에서 정말 공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 기록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이갑 선생님께서는 K 공작 계획이라는 이 계획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이 그때 당시에는 네. 아주 극비밀리에 진행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몰랐죠. 전혀 모르셨군요. 전혀 모르죠. 자, 저널리즘 토크쇼 제2제작진이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서 무려 260여 페이지에 달하는 전두환 신군부의 언론 통제 문건을 받아서 일일이 다 분석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광주 소요 사태 언론인 취재 유도 계획이라는 문건을 통해서 5.18 당시 사전 검열보다 앞서서 취재 단계에서부터 계엄사가 개입하려 했던 정황을 확인을 했거든요. 1980년 5월 24일 중앙 언론의 기자 49명을 광주로 초청해서 소요 현장을 취재하게 하고 해당 기자들에게 1인당 20만 원에서 30만 원씩 총 820만 원을 나눠준다는 계획이 적혀 있습니다. 이 문건 내용을 보면은 취재 기자들이 신촌리 비행장으로 이동할 수 있게 군수처에서 버스를 지원하고 광주로 들어갈 수 있도록 706 보안부대가 수송용 비행기를 협조하고 인솔 장교는 중령이 한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풀 서비스를 제공한 건데 기자들 입장에서는 신군부가 기자들 대접할 줄 아네? 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 이렇게까지 하는데 힘 좀 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그 언론 플레이를 하려는 기업일수록 기자실을 굉장히 잘 꾸며놓는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모 기업의 기자실은 런닝머신까지 갖다 놨다 그러고 그다음에 항상 이제 고급스러운 간식을 채워놓는다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비슷하게 연상되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1980년 이후, 그러니까 신군부가 언론에 대해서 한 부정적 영향 중에 가장 큰 부분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너무 달콤한 것들을 많이 주기 시작했다는 거죠. 직접 현금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을 줘서 이를테면 유리한 기사를 써달라는 말보다 더한 게 어떤 현금 거래라고 할 수 있는데, 말하자면 뉴스 그리고 언론의 힘을 거래한 현장이 바로 이 현장이라 할 수 있겠고, 당시에 어떤 문건 개혁을 보자면 505 보안부대가 취재기자들에게 현재 소요 상황에 대해서 브리핑 협조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말 그대로 브리핑입니까? 말 보도 지침인 거예요. 확실히 그 전두환 신군부는 채찍, 당근 이 두 가지를 아주 적절히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 지난해 뉴스타파가 공개한 문건이 있었는데요. 그걸 보면은 당시 이제 보안사가 5.18 기간 동안에 홍보용 신문 10만 부를 한 부당 40원에 사줍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광주 지역에 배포를 하는데, 이걸 보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본인들이 원하는 내용을 쫙 뿌리기를 원했던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돈으로 뭔가 좀 지원을 하려던 그런 계획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안사가 사들인 신문 중 하나가 1986 5월 26일 서울신문이었습니다. 서울신문. 제목은 비극의 현장을 보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상식적으로 떠올리면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희생이 되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가슴 아픈 일들이 있었을까 상상이 되지만 전혀 다른 얘기예요. 광주를 죽음의 도시, 공포의 도시, 전쟁 속의 고요 같은 명확한 사실을 알 수 없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명히 구분할 수 없는 문학적인 표현을 남용함으로써 그 당시가 그냥 약간 비극이다라고 일종의 퉁치는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오히려 계엄군에게 서사를 부여해서 광주 시민이 적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말 그대로 장교의 인간적인 부분까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해자가 사실은 굉장히 인간적이고 인격적인 사람이다라고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사실은 좀 왜곡하는 그런 기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화려하게 포장된 썩은 음식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는지도 좀 궁금하기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부끄러운 짓을 하는 와중에 문장 연기도 뽐내보자라는 생각일지, 아니면 기왕 하는 김에 더 이쁘게 보이자라는 생각일지 좀 물어보고 싶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 당시 이러한 기사를 쓰는 사람을 신군부에서 딱 지정해서 이런 사람을 쓰게 좀 필체가 있는 기자를 좀 선정했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포고령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뭘 얘기하려고 그러면 경찰 정국을 만들어서 신고하면 보상금 주겠다 해서 상당히 많은 일반 시민들이 이 포고령 위반으로 이 진실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고 경찰 국가에 빠져들게 됩니다. 언론 길들이기에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1980년 7월 작성된 문건 중진 언론인 접촉 순화 계획을 보면 더욱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오찬 만찬 시간을 활용해서 대화를 활성화하고 참석자들에게 3만 원씩 지급한다라고 나오는데,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60만 원 정도 상당의 금액이거든요. 그리고 국보위 상임위원장, 즉 전두환의 이미지 부각을 주요 대화 방향 중 하나로 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했는지 좀 최욱 씨가 소개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을. 이거 참 험한 일이네요. 이거를 제가 또 소개한다는 게 꼭 참고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전두환을 설명하는 겁니다. 정의감이 강하고 포용력 있는 대범한 인물, 우국 충정에 불타는 사심 없고 청렴 결백한 전형적인 군인, 농촌 출신으로 서민적이고 소박 인자한 범국민적 인물, 해외 유학, 시찰 등 문무견비한 민주주의 신봉자. 여기서 민주주의 신봉자 이런 게 좀 나왔네요. 이순자 여사의 그 발언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닌가 보네요. 지역 감정 배제 및 국민의 대동단결 주창자, 어려운 시기에 국가의 운명을 걸머쥐고 가시밭길을 걷고 있는 애국자. 제 혀가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가짜뉴스 과연 통했을까요? 매우 통했습니다. 당시에 통신사, 방송사, 신문사 사장들이요 탐복을 했다고 합니다. 자, 전두환과 그 언론사 사장들이 만난 후에 그 면담 반응 보고가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면
그 순박하고 강직한 군인상을 느꼈으며 시국 문제로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데 안타깝게 한이 없음. 최근 국내 사태와 추후 전국을 수습하는 데 기대할 만한 훌륭한 장군으로 평가함. 언론인들이 선두에서 호응할 수 없는 현실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면담을 통해서 언론 사장들이 정신적으로 재무장하였을 것으로 봄. 제작 거부 기자 처리 방향에 관한 설명은 설득력이 있었음. 야, 이 정도면 돈을 좀 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저는 이제 언론 개혁의 씨앗을 삼자면 이제 여기서부터 삼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현재 언론사에 많이 또 남아 계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언론 관련 일들을 여전히 하고 계시는 그렇죠. 분들이 꽤 많거든요. 약간 맛만 보여줬는데 적극적으로 오히려 내가 방법을 마련하겠습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겠습니다라고 겁을 주면 애완견이 되고 그리고 좀 약간은 오히려 언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되려 감시견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행태들이 이때보다 더 본격화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말하자면 대접을 받고 온 거 아닙니까? 그 대접 안에는 뭐가 또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시가 포함되어 있어요. 반드시 이행하라는 지시가. 그 사장이 그 언론사에 와가지고 그 지시를 갖다가 그대로 무시를 했을까요? 놀라운 사실은 많은 그 당시를 경험했던 언론인들 중에서는 그 당시에 그 어떤 카르텔적인 언론이 보호받는 시절을 그리워하는 언론인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 자신의 수익 수단으로 보는 언론인들이 꽤 있다는 사실이 꽤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의 속성을 어떤 점에선 잘 알았던 듯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신진 언론인 안 만납니다. 중진 언론인 접촉 순화 계획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진 언론인들 다시 말해서 뭐 국장, 사장 아니면 정치부장 이렇게 힘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데스킹 작업을 잘 건드리면 일선에 있는 많은 기자들이 열심히 쓴 기사들 다 바꿀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런 식의 회유책이 꽤나 성공적이었던 것 같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굉장히 꼼꼼했던 게 중진 언론인을 접촉한 후에 그 결과 분석표라는 것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론인들의 정치적 성향과 정책 주장을 분석해가지고 접촉 횟수와 함께 평가를 구분하는데 그 구분 내용이 양호, 협조, 희망, 적극, 경계, 소극 이런 거예요. 예컨대 동아일보 모 편집국장에 대해서는 시국과는 민주화, 정치 주도 세력과는 민주화 세력, 또 3K 지지 성향은 KT,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말하는 것이고 1회 접촉, 경계, 계속 접촉으로 평가했다는 건데 개인 성향 파악하고 등급 매기고 이거는 사실 어디서 봤던 거죠. 사법부 블랙리스트랑 비슷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때 이후부터는 말 그대로 5.18 광주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기자들과 그리고 어떤 점에서는 그 부분에 죄의식을 갖고 사는 기자들 하지만 철저하게 한편으로는 적극적으로 신군부에 동조하면서 새로운 기자 생활을 영위하는 기자들이 굉장히 나뉘게 되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네. 연고대생 600명이 내려가서 했습니다. 담뱃가루로 화약을 만드는 실력을 가진 연고대생 600명.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5.18 때 죽은 사람들 대부분은 이 지금 얘네들이 얘네들이 범인입니다. 얘네들이 죽인 거예요. 대학생들이 교도소를 습격했대. 이 턴 무기들을 가지고. 왜? 이유가 안 맞잖아. 교도소를 왜 습격하겠어? 뭐 정치 사범들, 흉악범들, 뭐 간첩 뭐 사범들 이런 애들 다 광주에 풀어갖고 혼란을 야기시키려고 한 게 아니겠어? 그 유튜버는 5.18 민주화운동을 전혀 근거 없는 논리를 폄하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제대로 알려주려고 해. 이 주장은 보안사의 허위 보고야. 가짜라고. 그 내용의 출처를 분석하고 조목조목 반박해 보겠습니다. 중간에 저는 도청을 빠져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저하고 그때 당시 같이 있었던 윤상원 열사나 이런 분들은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이분들 죽음에 대해서 조그만 기여라도 할 수 있을까? 결국은 그분들이 이렇게 죽었다라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이죠. 한 40명 내지 50명 정도를 인터뷰를 했습니다. 혹시라도 밖으로 나가면 그때는 워낙에 상황이 엄중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알려지면은 원고가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겠죠. 근데 다행히 어느 한 사람도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절실하게
이 내용들이 알려져야겠다 하는 생각들이 모아졌었던 것 같습니다. 이걸 쓰고 싶어서 쓴 것이 아니죠. 너무 힘들었습니다. 워낙이 왜곡이 심하고 다시 80년도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그런데 그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비판해주는 언론이 없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오히려 돈벌이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경향이 더 강한 것 같아요. 돈은 논리 속에서 영업이 되니까 우리는 하는 것이고 언론 자유 보장됐으니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적어도 이 역사적 사실을 진실을 왜곡하는 팩트를 왜곡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뭔가 이 국가 차원에서 규제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40년이 한참 지났는데도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저런 가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비상식은 희귀한 것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이제 차별성 있는 돈 되는 콘텐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유튜버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건 아닌가. 이제 안타깝네요. 이 가짜 뉴스의 뿌리를 좀 되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5.18 당시에 했던 말입니다. 폭도들이 집들을 돌아다니면서 합류할 것을 강요하고 협박하고 있다. 부자들을 쳐부수고 잡아가자는 슬로건까지 등장했다. 김대중과 관련된 깡패 조직 사개파가 대모대에 합류해 활약 중이다. 1980년 5월 22일 오후 서울에 있는 신라 호텔에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언론사 대표들을 불러 앉혀놓고 광주 사태를 그렇게 공부시켰습니다. 완벽하게 왜곡시켜갖고 공부를 시킨 거단 말입니다. 전 국민을 향해서 전두환이라는 보안사령관이 유언비어를 날린 것이나 다름없다. 그것은 뭘로 인해서 날립니까? 대신 매체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언론 매체라는 겁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기사를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 80년 5월 26일자 기사거든요. 예, 광주의 공포불안 계속 한때 호전, 깡패, 양아치, 건달 등 불량배들로 구성되어 있어 이들은 약탈 행위를 자행, 강도질은 물론 슈퍼마켓에 침입, 현금을 강탈했는데 무기를 제대로 조작 못함으로써 오발 사고가 비일비재하고 무차별 사격을 가함으로써 시민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르신분들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은 요즘 인터넷 공간에서 굉장히 유행하는 짤이 있습니다. 스토리는 내가 짤 거고 글씨는 누가 쓸래. 뭐 다들 잘 모르시죠? 네. 근데 지금 유행하는 이 짤이 딱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스토리는 신군부가 짜고 글은 언론이 쓴다. 그러니까 방금 본 영상에서 나온 가짜 뉴스라고 저는 딱 꼬집어 말하겠는데요. 근데 80년대 언론 보도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화약을 만드는 실력을 가진 연고대생 600명이 내려갔다라는 이것 역시도 동아일보 기사에 실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와 이런 보도에 대해서 정정하지 않고 사실 그때는 이러이러했으므로 사실이 잘못되었습니다라고 사과하고 사죄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유튜버들이 활용해서 쓰고 있는 건데 이렇게 잘못된 보도를 지금이라도 정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사죄하는 마음으로 이유를 달아주는 것.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만 저런 가짜 뉴스도 어느 정도 가짜 뉴스라는 걸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5.18 망언의 대표 주자로 꼽히는 인물이 있죠. 지만원 씨. 네. 이분이 80년에 저항했던 광주 시민들을 광주 북한 특수군이라고 했고 택시 운전사 영화의 실제 인물이었던 그 독일 기자 역시 북한의 5.18 국제 선전 요원이다라고 해서 올해 3월에 징역 2년 실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며칠 전 5월 18일 40주년 당일날 국립현충원에서 또 이런 말을 합니다. 5.18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폭동이다. 김대중 졸개하고 북한 간첩들이 함께 일으켰다. 전두환은 유인이다. 그러니까 당시 법원이 이 사람에 대해서 실형 선고를 하면서도 법정 구속을 하지 않은 이유는 고령이었다. 그다음에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라는 것인데 법원도 차마 재발 우려가 있다는 것까지는 고려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재발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실제로 재발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도 저는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5.18을 정쟁에 사용하지 말라는 식의 어떤 얘기들이 보수 언론들 혹은 보수적인 어떤 그 유튜버들 사이에서 속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 지만원 씨의 그 망언을 활용한 사례, 다시 말해서 지만원 씨의 망언을 정파적인 도구로 활용해서 썼던 거는 오히려 보수 언론들이었다는 거죠. 북한군 개입설이라는 걸 따옴표 쳐서 기억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언론들이 이런 부분에서 이런 말이 있으니까 사실 전달할 거야 정도로 어떤 부분에서 싣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책임한 보도 행태라는 거죠. 그래서 보도 가치를 따진다라는 것 자체가 뭐냐, 있었던 말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이렇게 불필요한 정보는 실지 않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언론이 지금 상황에서는 가해자 전두환에게 책임을 정말 철저하게 물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빠져나갈 구멍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주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데,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2019년 1월 18일자 기사에서 전두환 측 알츠하이머와 운동 무관, 집에도 골프 연습장, 그리고 경향 알츠하이머라던 전두환, 지난달까지 골프 쳤다. 언론마다 이렇게 전두환을 바라보는 기사의 결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좀 특정해 보자면 조선일보, 문화일보는 지금까지 이게 전두환 골프 논란 같은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기사를 실지 않았는데, 뭐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사실 1980년대 전두환 정권 덕분에 가장 급성장한 신문사가 사실 또 조선일보기도 하거든요. 무관한지 묻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폭발적으로 또 회사의 어떤 기세가 확장한 게 전두환 시절이었고, 그로 인해서 덕을 봐서 지금 거의 최고의 언론사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전두환에 대해서 묻지 않는 건지, 만약 억울하다면 분석적 기사를 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4월 28일 날 광주법정에 있었던 전두환의 헬기 사격 없었다라는 발언이 여러 언론을 통해서 또 보도된 사례가 있었는데, 그 중앙일간지 중에서 제목으로 그 말을 인용한 기사가 경향, 국민, 동아, 서울, 세계, 조선, 한겨레, 중앙에서 8개더라고요. 그런데 보도 태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가령 서울신문은요. 전두환 헬기 사격 없었다. 이번에도 뻔뻔. 5월은 분노했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어요. 네. 한겨레도 이 발언을 인용해가지고 기사를 썼지만 헬기 사격에 관한 피해자 쪽 주장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구체적으로 열거를 했습니다. 다만 그런데 조선은 헬기에서 가격했더라면 많은 사람이 희생됐을 것이다. 그러한 무모한 짓을 대한민국의 아들인 헬기 사격수가 안 했을 것으로 나는 믿는다. 이게 전두환의 발언인데 그걸 그냥 기사 첫머리에 그대로 인용을 해놓고 그러한 발언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할 뿐 반대 입장이나 이미 밝혀진 사실에 대한 설명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두환의 그 발언에 대해서 힘을 실어준 거라 이렇게 보고, 제가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는 호칭이요. 범죄 행위를 통해서 대통령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나라 사법부가 확정적으로 판단을 했는데 지금도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는 말을 쓰는 게 과연 옳으냐. 우리나라 지금 언론을 보면 조중동은 모두 전두환 전 대통령의 호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고, 방송에서도 TV조선이나 채널A 계속 사용하고 있고요. KBS도 전 씨와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는 말을 혼재하고 있더라고요. 5.18 관련해가지고 과거 언론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것은 뭐 어느 정도 뭐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만, 지금 언론 저는 더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아까 뭐 지만원 씨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 지만원 씨의 망언이 종편을 통해서 완성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잘못 바로잡은 종편이 있는지 저는 그 부분을 우리가 따져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종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지난번에 조선일보, 동아일보 100주년 역사를 봤는데 굉장히 많은 것들을 수정하고 정정 보도했지만 이건 손 안 댔거든요. 서청원, 김무성이 북한국 개입 불가능, 보수 인사들 우파 조롱거리 돼, 이런 식으로 그냥 이런 말을 했지만 또 보수 인사들 중에 이런 대답도 했다 정도로 건조하게 사실만을 남겨놓고 있는데, 이거는 그래도 내가 여기에 대해서 뭔가 한마디 했어라는 알리바이일 뿐 진정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개입해서 되돌아본다거나 반성한다거나 아니면 해석의 재맥락화가 아닌 그냥 면피성이자 알리바이용 변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는 40년 전에 광주에 갚지 못할 빚을 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5.18이 광주의 이야기로만 머물러 있지 않고 진정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보도들이 필요할지. 오늘 녹화 중에 이상재라는 이름이 몇 번 거론이 됐잖아요.
전두환 합수부 언론대책 반장이었고 언론인 해직과 언론 통폐합에 관여한 인물로 꼽히는 사람인데 후에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언론이라는 덩치에 대해 약간의 경외감을 가졌던 것은 그때까지만 해도 언론을 잘 몰랐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칼로 한번 찔러보니 썩은 호박처럼 별 저항 없이 쑥 들어가더라. 언론 통제 어려운 줄 알았더니 해보니까 되게 쉽더라 이런 말이잖아요. 그냥 썩지 않은 호박 정도만 되었었더라도 언론을 통해서 자신이 어떻게 비칠지 그것을 통해서 민심이 어떻게 만들어질지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었던 신군부의 만행은 상당 부분 저지당할 수 있었다. 언론이 조금만 덜 협조했더라도 우리나라 역사는 달랐을 것이다. 그러니 언론은 지금에라도 5.18을 다룰 때 사과와 반성부터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때 엄혹했던 시절에서 이 기자들의 기계, 총탄이 왔다 갔다 하면서도 목숨을 바쳐서까지 취재하는 그 현장을 그 사료를 봤을 때 지금이라도 언론은 희망을 제시해주는 이 어떤 그 계기를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반쯤은 언론사 사장, 간부들, 전두환 그 정권 찬탈 음모의 부역자였다, 협력자였다라고 이렇게 역사가 평가를 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지금 현재도 5.18은 조작당하고 있습니다. 공작당하고 있습니다. 공작하는 사람들이 수그러들 것이라는 그런 기대, 희망사항입니다. 예, 오늘 함께해 주신 이민규 교수님 그리고 나이갑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널리즘 토크쇼 저희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5.18 당시 언론 검열로 방송되지 못한 MBC의 한 추모 기사를 늦게나마 KBS의 전파를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이 방송은 KBS 1TV, 마이케이 웨이브,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언론개혁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 빈손 1980년 광주의 교훈. 광주 시내 춘태 여자 상업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금이는 소요의 열기가 가장 뜨거웠던 지난달 21일 오후에 전남대학교 부속병원에서 헌혈을 하고 나오다 총탄에 맞아 목숨을 잃었습니다. 금이는 숨지기 이틀 전인 19일과 그 다음 날에도 헌혈을 했습니다. 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질 때 학교 공부를 내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금이는 자신의 뜨거운 피로 숨져가는 생명을 살리는 길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식은 돌아가신 부모를 산에 묻지만 금이 부모는 막내딸을 가슴속 깊이 묻었습니다. 금이가 죽은 뒤 식음을 끊다시피 한 박씨 내외는 큰아들을 졸라 오늘도 망월동 묘지를 찾았습니다. 눈물과 피로 얼룩졌던 광주의 5월 하늘 아래 숨진 금이의 무덤 오른쪽에는 한 경찰관이 말없이 누웠고 왼편에는 한 시민이 고이 잠들었습니다. 광주시는 이제 옛 모습을 되찾았지만 금이의 부모나 또 서럽게 키운 외아들을 잃은 홀어머니 그리고 직분을 다하다 숨진 군인과 경찰관의 유가족 또 그보다 더 많은 부상자들은 결코 그 아픔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눈물과 피와 죽음과 아픔이 온 국민의 아픔과 교훈이 될 때 1980년 5월 광주의 시극은 영원한 역사의 꽃으로 되살아날 것입니다. 하나 없어라 슬픈 사랑 노래여 심장에서 굳센 노래 솟을 때까지 나의 슬